오랜만에 우리 경북 아미고 회원들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또 뒤에 일정이 없어요. 이제 숙소 가서 자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하고 좀 속 깊은 얘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일 궁금해하실 게 이번 총선 전망일 텐데 지금 아직 40일 가까이 남아서 지금 전망하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는 일주일 만에도 판세가 확확 바뀌기도 하고 3일 만에도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상승세라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저쪽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은 아주 뭐 추락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예상을 해보면 앞으로도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실수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선거 때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상황은 공천일 텐데 지금 비교적 무난하게 어떤 면에서는 역대 선거 중에 제일 조용한 그런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천 관리를 잘한다고 봐야죠. 물론 이거는 당 지도부의 역량도 역량이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 텐데 너무 절박한 거예요.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서 다들 인내하고 참고 자신한테 불이익이 좀 와도 감내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절박함이 모여서 지금 역대 공천 중에 가장 조용한 공천, 말썽 없는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웬만해서는 지금의 상승세가 주춤하거나 꺾일 그런 큰 사고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쪽은 지금 뭐 거의 내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 이재명 개딸 세력과 그들이 쳐내려고 하는 비명계, 친문계에 간에 정치 생명을 건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탈당도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쪽은 이제 분열되겠죠. 저쪽에 이낙연 신당이 아닌지 잘 정체가 불분명한 이준석 신당이 있잖아요. 이 세력들이 우리 표, 국민의힘의 표를 잠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누가 보면 이거 우리가 공작한 줄 알 정도예요. 우리는 지금 공작할 능력도 없고 공작할 생각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 일만 잘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의 표가 심각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 쪽에서 출마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서 수도권에서 뭐 500표,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데 저 이낙연 신당 쪽 사람들이 수도권에 뭐 한 20, 30석이라도 출마를 해서 500표, 1000표, 2000표씩만 가져가도 그것 때문에 당내학이 바뀔 지역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가 일단 과반은 할 것 같다. 과반은 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지금 우리가 110석 갖고 있는데 과반한다 그러면 엄청난 대승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로는 만족하지 못하실 거고 어쨌든 최대한 과반을 넘어서 160, 170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보기에 일단 과반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과반에서 플러스 알파 얼마를 더 하느냐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따라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저쪽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돼요. 경적 필패라는 말 있잖아요. 저걸 가볍게 보는 순간 우리가 집니다. 저쪽은 그래도 다 현역들이 다수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 100석 가까운 현역들을 저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이 4년 동안 지역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공천 파동이 있고 공천 전쟁이 벌어지고 이낙연 세력이 표를 잠식하고 해도 현역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한 버팀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마지막까지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비관하면서 가야 된다. 전략적으로는 승리를 낙관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전국을 계속 다니잖아요. 특히 대구 경북과 영남을 돌면서 제가 느낀 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구 경북 그러면 보수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 경북의 배신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현역 의원들만 아니라 배신자, 기회주의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자, 오로지 자기 출세밖에 모르는 자 이런 자들이 미꾸라지처럼 이 공천 주는 사람들한테 줄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3선 4선 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번에도 대부분 다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대통령 한 사람만 바꿨을 뿐이고 뭐 정부의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국영기업체는 지난 2년 동안도 다 문재인이가 알박기 한 자들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자들이 우리가 쫓아내서가 아니라 임기가 다 돼서 이제 물러나고 있어요. 이제 간신히 그래서 우리 자유파 쪽에서 한 명씩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자유파냐 아니면 줄 잘 서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 잘해가지고 어떻게 자리 하나 얻어 걸린 것이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광역 의원이나 기초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도 또 뭐 단체장, 이 구청장, 시장 군수들 중에도 그런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려면 우선 대통령과 중앙정부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회를 바꿔야 되는데, 이 앞으로 있을 4월 선거에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지방 권력도 바꿔야 돼요.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광역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는데, 그리고 당시 기초단체장들도 많이 우리 쪽이 됐지만 이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출세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는 4월 총선 우리가 이기고 나면 그래도 한 1년은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쉬었다가 2027년 대선에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그거 지금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다는 생각이 다시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4월 총선 끝나면 한 달 정도는 좀 쉴 생각인데, 제 지금 몸이 많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한 달 정도는 좀 쉴 생각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2026년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뿌리에서부터 기회주의자, 출세주의자들을 다 쏟아내야 돼요. 진정한 자유파 정치인들로 바꿔내지 않으면 정권의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미고 여기 모이신 본부장님들, 또 아주 활동적인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선거 끝난 다음에 딱 한 달만 쉽시다. 한 달만 쉬고 다시 2026년 지방선거 진짜 풀뿌리부터 자유파의 활동가들로 바꿔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그 힘을 가지고 2027년 대통령 선거도 제대로 된 우리 자유파 후보를 내세워서 정말 우리 손으로 제대로 된 자유우파 정권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제 각오를 지금까지 제가 어디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지역을 한 바퀴 투어하면서 제가 그런 느낀 점들이 많아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어떤 질문이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주호영 국회의원이 총선을 준비하려면은 한 1, 2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지역구를 선택하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이 저한테는 진짜 비수같이 꼽힙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경남의 그 양산에 가는 김태호님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무슨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주호영 의원이 초선보다도 못하고 군의원보다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대구에 수성갑을 갔다 왔거든요. 수성갑이 주호영이가 이제 육선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정상한 후보를 만나고 왔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 주호영 이자가 버티면 된다, 그렇게 해서 버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말대로 버티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일단 경선하라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전략공천이라는 무기입니다. 당 지도부가 그냥 전략공천으로 주호영 컷오프 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주호영이는 예전처럼 그럼 나 무소속으로 나도 나가서 하겠다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심판은 지역 유권자들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배포도 없이 무슨 공천을 합니까? 저는 주호영한테 경선 기회를 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호영이가 5선이잖아요. 김태호는 3선이에요. 근데 김태호는 당의 명령에 따라서 양산 가잖아요. 양산을.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단 가잖아요. 서병수 5선인데 주호영이랑 똑같이 나이도 주호영이보다 10살 가까이 많아요. 그래도 당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어려운 부산 북강서 가잖아요. 이제 와서 가라 그러는 게 어디 있냐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정치 신인들 말이죠. 2월 말 3월 초에 공천받아서 선거 한 달 만에 뛰는 신인들 많아요. 5선씩이나 한 자가 이제 와서 가라 그러는 건 너무 늦었다. 이거야말로 정말 뻔뻔한 자기 변명이죠. 그래서 제가 중앙당에서 하지 못한 거 수성갑 시민들이 해달라 고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수성갑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정치인으로서의 주호영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육선돼서 뭘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또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전진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선만도 못한 그런 다선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주호영 하나만이 아니고 여럿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을 싹 쏟아내는 공천혁명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공천에 개입할 기회 자체를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더라고요. 이자들이. 고성구이가 공천에 관여하게 되면 지그들이 먼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 때 공관위원장으로 추천됐지만 그 벌떼처럼 덤벼드는 이 현역 의원들이 황교안을 귀를 막고 눈을 막아가지고 제가 공천에 아예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해 내는데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현역 기득권들이 다시 공천 받아가지고 그 바람에 우리가 대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공천을 좀 개입하고 싶다든지 이런 욕심 자체가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 자유파가 진정으로 자유파로서의 정통성과 그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전투력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전진이 있고 대한민국이 단단하게 바로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필요하다면 공천에 개입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그동안 해왔는데 이번은 이미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렸고 저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그리고 나면 바로 2028년에 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1년에 한 번씩 전국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자유파를 제대로 된 자유파 전사들로 완전히 교체하고 진짜 자유파 정권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을 제 목표로 삼고 열심히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선거에 저 하는데 정광훈 목사님, 뭐 박사님께서도 자주 한 번씩 방송하시고 하는데 5번 선거에 목사님이 도움이 되겠냐, 또 안 되겠냐, 또 좀 뭐 일반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들 말고 일반 사람들은 너무 막 구구다는 말도 하는 경우 사람들도 사실 있고 한데 또 뭐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저 개인 생각에는 솔직히 우리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을란가 없을란가 솔직히 좀 애매한 입장입니다. 예, 극우와 극좌라고 하는 말은요 폭력을 수단으로 쓰는 것을 불사하는 집단들한테 붙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좌는 필요하면 비행기 납치도 하고 무기를 탈취해가지고 막 정권과 바리케이트 전투도 벌이는 게 극좌입니다. 그리고 극우도 마찬가지예요. 극우도 자신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 행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극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의 극우 세력의 대표 그러면 지금도 그 히틀러 때 신나치, 나치즘을 부활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 독일에 있는 신나치 그룹을 극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극좌 그러면 김정은이가 쳐들어 내려왔을 때 거기에 호응해서 해화동 전화국 탈취해가지고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통진당이 극좌입니다. 그 통진당의 잔존 세력이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번에 국회에 진출을 이미 했고 강성이라는 자 그리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을 협박해가지고 지금 몇 석을 얻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극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신나치 같은 극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극우는 없어요. 극좌는 있어요. 그 점을 우선 분명히 합시다. 그러니까 저 종북주사파들이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겁나니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에 극우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걸 국민들과 이간질시키고 국민의 힘과 이간질시키려고 프레임을 덮어 씌운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극우가 아닙니다. 극우라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 정광훈 목사는 제가 이렇게 가끔 대담도 하고 또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하면 이분은 무엇보다도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저는 신앙이 없습니다만 신앙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독실하고 영성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고 동시에 지난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을 생각하시면 과연 정광훈 없이 100만 이상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종북주사파 정권과 정면으로 싸울 수 있었을까? 과연 정광훈 없이 그 청와대 앞길에서 그 추운 엄동설안에 아스팔트 맨바닥에 자그마한 매트 깔고 광야교회를 하면서 100일 넘게 투쟁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 때 당시에 황교안이 이끌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도 광화문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전국에 있는
253개 당협위원장들한테 원외는 100명, 150명,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뭐 200명, 300명 동원해라.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은 숫자가 5천 명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조직 동원력은 5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미가 회원들이 작년에 구미에서 전진대회를 했잖아요.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모이셨죠. 그때 뭐 동원했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아미가 회원 335로 다 자비 들여서 그렇게 구미에 모이셨잖아요. 일개 유튜브의 팬클럽도 결심하면 그 정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그 광화문 국민대혁명의 그 분위기 속에서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고작 5천 명 모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합지졸들이에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정광훈 세력을 손절하겠다.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을 극우라고 매도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우선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전략적으로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자기 처지도 모르고 함부로 내뱉는 그런 아주 그 취약한 수준의 정치력을 그대로 보인 겁니다. 저는 그게 김기현 대표 때 터져나왔던 얘기들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서 잘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바깥에서 박수만 쳐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 무기력하고 무능한 저 국민의힘을 그래도 우리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로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견인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견인하려면 우리가 힘이 있어야 돼요. 호소하고 읍수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제발 잘 싸워주세요. 백날 호소해 갖고서 저자들이 싸운 거 봤어요? 안 싸우면 너네 죽어라고 협박해야 비로소 움직입니다. 정치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래요. 정치의 본질은 전문용어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협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법을 지키죠. 국가가 명령하면 따르죠. 왜 그럽니까? 국가가 명령하는 거 안 따르면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협박하는 거죠.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이런 불이익이 있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권력은 동서고공을 막론하고 정치 권력의 속성은 협박에 있어요. 정치 세력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세력 간에도 선의로 호소해서 봐주기 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각자가 갖고 있는 역학에 의해서 힘 관계에 의해서 끌려오거나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국민의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광화문 국민 대혁명을 함께했던 우리 자유파 태극기 애국 세력이 국민의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흩어져서 100만 명 군집처럼 군중처럼 모여 있어서는 힘이 안 돼요. 어떤 형태로든 조직화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성국 TV도 아미고라는 조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정광훈 목사도 자유마을이라는 조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이제 구체적인 정치 선거 상황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 선거법은 그 종북 주사파들이 이상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그 귀괴한 선거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선거법의 핵심은 뭐냐면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것과 정당별 비례대표 뽑는 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뽑는 것과 비례대표 뽑는 거가 연동되어 있었어요. 병렬형으로. 그런데 지금은 정당에다가 따로 투표하잖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는 정당별 득표율을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선거 후보를 내서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선거하는 것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이런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우리 자유파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서 정당 간 투표로 경쟁하는 거는 서로 연동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선거구가 괴상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선거법이 지역에서 국회의원 의석수 당선자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배정을 덜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국민의힘과 연동되어 있는 비례대표는 의석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이나 자유민주당이나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를 시킬 건데 이 비례대표는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으로 따로 만든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쟁에서는 서로가 얻는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를 더 내면 국민의 미래가 덜 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47석의 비례대표를 가지고 국민의 미래도 최대한 의석수를 많이 올리고 자유통일당도 많이 올리고 자유민주당도 많이 올려서 전체로 자유파가 의석수가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저 좌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온갖 그 떨거지
종북주사파 세력들이 다 모여갖고서 위성정당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와 별도로 녹색정의당, 정의당은 또 따로 비례대표 내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다 자기들 종북주사파로 하나로 묶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통일당이 지역에도 후보를 내버리면 그건 이제 우파표를 잠식하게 되죠. 그래서 좌파한테 어부지리를 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만 지금 지역구에는 거의 후보를 안 내는 거거든요. 비례만 내기 때문에 여기는 국민의 미래도 한 석이라도 더, 자유통일당도 한 석이라도 더, 나중에 크게 봐서는 종북주사파와 전선을 치는 우리 자유파 진영 전체가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비례로 가면 국민의 미래보다는 그래도 자유통일당이 더 자유파답게 정체성에 맞게 제대로 투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찍어주시면 돼. 이렇게 마음 편하게 찍으시라고요. 다만 이제 유동규 같은 사람이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 의뢰 지역구에 출마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원희룡한테 갈 표를 유동규가 조금이라도 잠식하지 않냐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유동규가 끝까지 인천 계양에서 완주를 하면 실제로 우리 자유파 쪽의 표가 일부라도 갈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유동규가 완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완주 안 할 건데 왜 나갔냐? 이재명이의 실체를 폭로하기 위해는 유동규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원희룡도 대장동 일타 강사에서 이재명을 속속들이 잘 알고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후보지만 그래도 유동규만큼은 이재명이를 모르거든. 제일 가까운 측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동규가 선거에 나가서 계속 이재명이 쫓아다니면서 이재명이 한 나쁜 짓을 계속 폭로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막판에 원희룡이 손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선거 전술 또는 후보 단일화 전술을 원희룡과 유동규가 풀어가면 돼요. 이건 굳이 중앙당 차원에서 협상할 필요도 없어요. 후보끼리 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광훈 목사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의논한 적이 있고 또 장경동 자유통일당 대표 장경동 목사하고도 잠깐 의논한 적이 있는데요. 끝까지 완주해서 우리 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놓친다든지 잡을 수 있는 이재명이를 놓친다든지 그런 사태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 자유통일당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입장을 택할 건지 취할 건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대체로 이 정도 설명드리면 어떤 맥락과 흐름 속에 지금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또는 국민의힘과 우리 태극기 광화문 애국 세력이 함께 가면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또 때로는 견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건국 전쟁에 대해서 이승만 그 대통령이 그 이제 6.25 전쟁을 막아낸 그 토지 개혁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 방공포로 석방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초점을 맞추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과정은 김일성과의 전쟁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김일성,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들과 투쟁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모든 정책은 늘 김일성, 박헌영 공산주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 느을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보면 토지개혁 얘기 나오죠. 이 토지개혁은 왜 했느냐. 북한이 먼저 했는데 북한이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공산주의 방식의 토지개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38선으로 가로막혀 있지만 북한에서 그런 토지개혁을 하고 있다는 거를 대한민국의 농민들도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야, 저쪽은 농민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농민이 주인인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뭐냐? 그런 대한민국 농민들의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선택한 토지개혁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저쪽은 돈 안 주고 뺏고 돈 안 주고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나눠주는 게 땅을 나눠준 게 아니라 경자권을 나눠줬어요. 그러면 땅 소유는 누구냐? 김일성이에요. 국가 소유라고요. 그게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돈을 받고 땅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경자권만 준 게 아니라 토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이 그 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거치로
해가지고서 결국은 농민들이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식 공산주의식 토지개혁과 유상몰수 유상분배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의 토지개혁이 경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토지개혁이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이고 색깔이 좀 달랐던 중도 좌파 성향의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스카웃을 해서 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말 뛰어난 용인술이죠. 그래서 조봉암이가 중도 좌파적인 성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토지개혁에 자기가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서 이 토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야말로 토지개혁 이후에 지주들은 다 쫓겨나고 농민들도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렸는데 자기 땅이 아니니까 농민들이 농사 제대로 지었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주들은 돈을 받고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장사를 하지 작은 기업을 만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시작이 거기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농민들은 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내 땅이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서 농업 생산력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건국과 근대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이제 이런 설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했고 그동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모든 정책은 다 이렇게 하나하나 김일성, 박헌영 공산주의자들과의 체제 경쟁을 염두에 둔 이런 그 정책들이에요. 그중에 이제 방공포로를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방공포로는 이런 겁니다. 1951년 중반이 되면 6.25 전쟁이 교착 국면에 들어가요.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파주 평택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지금의 휴전선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밀지도 못하고 밀리지도 않는 교착 국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미 미군은 15,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많이 죽은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여론이 빨리 전쟁 끝내라는 쪽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트루만이 그 당시 미국 대통령 얼떨결에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루즈벨트가 죽어서 이 사람이 이제 휴전을 이제 밀어붙이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면 다시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 세계 정세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별거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소련이 감히 다시 전쟁에 뛰어들 힘이 없고 중공도 지금 전쟁이 확전될 경우에 그래서 만주의 메가드 장군 얘기처럼 만주에 원자폭탄이라도 터뜨려서 가면 바로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중단하냐. 이미 이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리고 모든 국토가 다 파괴가 됐는데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그래서 끝까지 휴전에 반대했던 겁니다. 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의 군 사령관들은 거의 다 빨리 휴전했으면 좋겠다 하고 미국의 여론도 야 거기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많이 왜 죽어? 한국이 어딘지도 잘 모르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거기에 내 아들이 가서 죽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휴전협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협상이 시작이 되는데 그 협상에서 지금의 전선에서 그냥 휴전하자. 옛날에 38선으로 돌아가지 말고 지금 각각 군사적으로 점령한 지역에서 다시 그 국경선을 걷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포로는 어떻게 할 거냐? 포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때 북한과 중공에서 제시한 방식은 야 원래 우리나라 우리 쪽 군사였으니까 포로는 우리한테 돌려보내야지. 이 북한 인민군들은 우리를 별로 포로로 잡지를 않았어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포로가 별로 없어 거기는. 근데 우리는 일단 항복하면 다 살려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포로 수용소에 이제 그 수용돼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인민군한테 억지로 끌려서 인민군이 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 그런데 북한의 주장대로 원래 군대에 있던 대로 돌아가게 되면 자기들은 정말 가기 싫은 데를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기 싫다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한 2,500명, 25,000명쯤 돼요. 이 문제가 이제 휴전협정의 마지막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니 그들이 여기에 살기를 원하는데 왜 다시 돌려보내야 돼? 라고 주장했고 저들은 원래 우리 군이었으니까 우리한테 가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것이 끝내 체결이 잘 안 된 상태에서
1년 반의 시간이 지났고 이 1년 반 동안에 전투는 끊임없이 계속됐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우리 땅을 많이 확보하려고. 이러면서 피를 씻는 이 진지전이 휴전선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이때 15,000명이 또 죽어요. 미군이.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보다 휴전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점점 이 미국의 여론이 휴전 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북한이나 중공이 요구하는 게 워낙 강경하니까 미군도 웬만하면 그냥 돌려보내지라고 입장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 진짜 돌려보내게 되면 이건 정말 하늘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방공포로 석방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군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을 해버려요.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이승만을 비난하죠. 휴전 협상 중인데 갑자기 포로를 25,000명 가까이 석방을 시켜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조치를 취하면서 두 가지를 노렸어요. 첫째는 어쨌든 그들이 원하는 곳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국제적인 역학 힘 관계 때문에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 못 살게 되는 것은 이건 자유주의,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 이런 소신을 지킨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미국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나는 내가 결심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미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다. 당신들이 그렇게 휴전을 원하면 그러면 좋다. 휴전하자. 단 나는 그 협정에 서명 못해. 나는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 그 협정에 서명 못하겠어. 하려면 너희들끼리 해. 그다음에 둘째. 그런데 그렇게 협상한 다음에 저것들이 언제 다시 내려올지 모르잖아. 협상하고 나면 너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거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소련과 중공이라는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되는데 거기서 김일성이가 또다시 이 전쟁을 일으키지 말란 보장이 없잖아. 이건 너네가 안전보장 해줄 수 있어? 그거 약속해야 내가 휴전에 동의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휴전하는 게 급하니까. 그리고 이승만이 방공포로 석방한 걸 보니까 정말 이승만은 뭐든지 할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뭐든지 할 사람이었고. 그래서 좋다. 우리가 휴전한 다음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휴전은 1953년 7월 27일 날 조인이 됐고 그리고 나서 1953년 12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맺어집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핵심은 뭐냐면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으면 미국이 즉각 도와준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호 방위 조약이잖아.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으면 한국이 즉각 미국을 도와준다. 이래야 상호잖아. 그래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그 조항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협상단이 미국의 협상단이 협정문을 들고 미국 의회에서 이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덜렁 갔어요. 갔다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야,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그 나라가 우리가 침략할 때 도와준다고? 도대체 우리를 침략할 나라가 어디 있길래 이런 협정이라고 갖고 오냐. 근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으면 휴전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결국은 미국 의회도 동의를 해서 지금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이 침략하면 곧바로 미군이 달려와서 우리랑 함께 전쟁하게끔 조약상 돼 있잖아. 그게 소련과 중공과 북한의 전면전 이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됐던 거예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지해서 우리 국토를 보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거의 경제 개발에 투입했던 거의 모든 돈을 다 군비 증강에 투입을 했어야 될 거예요. 미국의 보호가 없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다 치면 결국 우리 힘으로 북한과 맞짱 떠야 되잖아요. 그럼 북한이 탱크 10대 만들면 우리도 탱크 10대 사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저 뒤에 소련하고 중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사야 돼. 북한이 탱크 10대 사면 우리는 최소한 20대는 사야 이게 균형이 맞는 거였어요. 그러면 경제개발에 투입할 돈이 어디 있어요? 무기 사는 데만 해도 급급했죠. 좋겠지. 근데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탱크를 10대 사도 우리는 한 서너 대만 사도 된 거예요. 나머지는 미군 전력이 막아주니까. 메꿔주니까. 소련이나 중공도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있으니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적으로도 우선 우리가 확고하게 미국의 보호를 받았고 그다음에 군사비의
집어넣었어야 될 돈을 경제개발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고 그 결과 북한하고의 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갔고 지금은 국력이 5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근대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결단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그 압박의 결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고 당대 최고의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외교관이고 협상가였다는 거예요. 그가 준비해준 이 모든 대한민국의 기초들에 우리가 올라타고 박정희 시대의 고속성장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건국의 이승만, 근대화의 박정희 이 두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두 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되겠죠? 자, 또 다른 질문이요. 예, 성인의 말씀을 조금 빌리면은 사람이 인간이면은 하루 남을 도울 때 진정한 마음으로 돕고 또 남을 또 친구나 주변 분들한테도 대할 때도 내 성심껏 대하고 또 내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라든지 학습을 남한테 가르치고 아낌없이 주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치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박사님께서 계속 해갖고 오시는데 저는 이거를 왜 박사님께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매번 돌고 힘들게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 속내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 마지막 질문이라 하니까 좀 편한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요.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의 관계를 이렇게 좀 설명한 책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이제 퇴계 선생은 율곡 선생보다 한 30년 연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잠깐 같이 산 거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만났어요. 젊은 청년 율곡이 이미 노년에 들어선 퇴계 선생을 만나서 가르침을 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서로가 그 성리학에 대한 그 입장을 가지고 토론한 부분도 나와요. 또 그런가 하면 퇴계 선생은 거의 말년에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당시 선조 때거든요. 그 선조가 막 임금이 된 그 무렵에 선조한테 올바른 왕도의 길에 대한 상소를 올립니다. 말년에 퇴계 선생이 이제 막 임금이 된 선조한테. 또 그런가 하면 이 선생은 그 선조가 이제 왕이 된 지 한 10여 년 정도 돼서 뭔가 좀 알만한 때에 정말 쓴소리를 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 이제 상소의 내용을 보면서 지금보다 한 600년 전에 살던 우리 조상 선조들인데 600년, 500년 전 1500년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두 분이 똑같이 한 거가 뭐냐면 우리 느을님이 맨 마지막 질문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자기 혼자 상문을 이루고 혼자 도를 닦은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체득하게 된 그 지혜와 깨달음을 어떻게든 당대의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더라고요. 왕에게도 정말 쓴소리를 하고 주위의 신하들한테, 동료 신하들이죠. 다들 뭐 후배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하고 끊임없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느을님의 질문은 그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한테 도대체 왜 그런 걸 그렇게 하다가 가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마치 저를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처럼 놓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렇게는 못하겠고 저는 제 방식대로 답변 드릴게요. 저는 이게 즐거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또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좌파들은 어떤 속셈을 가지고 어떤 그 공작을 꾸미고 있고 우리 자유파는 어떤 면에서 약점이 있고 그런 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분석하고 해설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자리에는 제가 고성우 TV에서 정론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편하게 해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즐겁습니다. 저는 평생 좀 게으르게 살아가지고 한 번도 월급 받아본 적도 없고 어디 취직하려고 무슨 이력서를 갖고 다닌 적도 없어요. 그게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즐겁지 않으면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그런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요. 비록 힘들지만 힘 안 들다 그러면 거짓말이지. 힘들지만 즐거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면 행복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답변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간담회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박사님, 네. 짧게 한마디만. 네, 그러시죠. 예. 그 국회에 계시는 분들이 박사님처럼 요래 알고 모든 걸 말씀하시고 뭐 그래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돼? 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박사님이 그거 옳은 한번 했으면 알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거를 저한테 기대도 하시고 요구도 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고성국 TV는 누가 하라고? 동생님 예, 저는 제가 직접 정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라고 생각 안 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 따지고 보면 제가 고성국 TV를 하고 요즘은 뭐 부르는 데가 없어서 다 잘려가지고 지상파 종편에 거의 못 나가지만 한때는 지상파 종편을 하루에도 10대권씩 하면서 다녔던 때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광의의 정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접 국회의원이 돼서 또 장관이 돼서 당인이 돼서 하는 이 정치도 정치지만 그건 협의의 정치고 이렇게 공론의 장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의 정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평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하다 보니까 이 광의의 정치라는 이 평론 영역이 그 나름의 고유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맞으면 시가 있고 소설이 있듯이 평론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문학 평론이라는 영역이. 이게 언뜻 봐서는 그냥 시를 해설해주고 소설을 해설해주는 걸로 쫓아다니는 부수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평론이라는 또 다른 장르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협의의 정치가 있다면 이 정치를 끊임없이 분석해주고 위에서도 분석해주고 밑에서도 분석해주고 옆에서도 분석해주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이 정치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게 만드는 그런 광의의 정치는 협의의 정치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왜 고성국이는 광의의 정치만 하고 협의의 정치는 안 하냐? 그건 다 취향이에요, 취향. 어떤 사람은 이런 광의의 정치 평론하라 그러면은 실력이 없어서도 못하지만 난 뭐 내가 직접 하지. 자기 체질과 취향이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협의의 정치를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난 맞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광의의 정치를 통해서 제가 우리 사회에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역할을 해주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저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갈 건데요. 최소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까지 저하고 끝까지 함께 가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고맙습니다.